하락장을 이렇게 1년 정도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약간 후행하는 기분. 시장이 1년간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좀 빠지는 정도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투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1년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망한 게 신기할 정도로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얼추 절반 이상은 겪어왔지만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보통은 이제 어느 날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급락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승장보다 하락장의 급락이 빠른 건 맞지만 하락장에도 일정한 단계가 있어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우리 경제에서 이게 왜 이렇게 까끌까끌하지? 이게 내려갔나? 경제에서도 제일 간단하고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경제에서 이거 알면 끝이다 라는 게 딱 두 개 있거든. 더 이상은 경제학 학위를 받을 거 아니면 필요가 없어. 일단 좀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공급과 수요잖아. 그냥 모든 건 공급과 수요다. 인플레이션, 그것도 공급과 수요다. 아니, 돈을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십니까? 재정지출 좋아하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재정지출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지출을 하면 돈이 나갔지만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쇄가 돼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돈만 뿌리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는데 물가는 모두가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결국 공급과 수요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민간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수요를 높아진 만큼 공급이 상쇄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연말에 보도블록 그만 뒤집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위원회나 이런 데다 돈을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수요만 늘어난 거지. 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단 말이야. 차라리 보도블록을 까면 생산성 향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 가다 자빠지는 사람 줄을 테니까. 그리고 보도블록이 한번 깔아놓으면 무슨 로마도 아니고 한 600년 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뭔가 유지한다는 게 돈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 그 말이 좋았죠. 그냥 보도블록을 그냥 바꾸는 걸 우리가 길가면서 봐서 그렇지, 이 도로만 해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버스 타고 가면 갈비뼈 순서가 바뀐다 그러잖아. 워낙 덜컹거려가지고. 이게 강명분이나 이런 것들 그냥 스무스하게 달릴 수 있는 게 밤에 계속 까는 거거든. 이게 아스팔트가 생각보다 떡져가지고 차들이 그렇게 다니면 결국 눌리게 돼 있고, 하다못해 그 차선 그은 것도 좀 흐려지면 교통사고가 확 올라가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공항에도 그 선이 다 지어져가지고 비행기들이 다른 활주로에 가가지고 서로 쳐박고 난리도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그러니까 투자까지는 아니라도 유지보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건, 이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희생자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경제에서 그냥 다다, 88%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뭐냐? 시장도 결국 그건데, 주가는 뭐와 뭐다? 멀티플과 이익이 전부예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 벌 것 같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플은 기대인 거지. 이익은 실제 확인되는 거고, 이건 P.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10,000원을 버는데 앞으로 10만 원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8만 원, 9만 원 갈 수 있는 거지. 그건 E는 1이지만 P가 8인 거지. 기대가 높은 거. 소위 말하는 성장주. 지금보다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거. 그러고 그냥 이제 근데 예를 들어 늘 하던 어딜 가나 있는 순댓국집이다. 근데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럼 한 두세 배 쳐주는 거죠. 왜냐면 순댓국집이 혼자 그렇게 계속 잘 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가 좀 낮은 거고. 그걸 소위 말하면 가치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런데 다 망해버리면 나는 월 500번은 순댓국집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 다 망하고. 그러면 이제 3배 주던 게 4배 주고 얘가 갑자기 소중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 이거 E와 P의 함수거든. 이익과 기대의 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리 움직이겠냐. 경제 지표도 하드 데이터가 있고 서베이가 있고, 그러니까 심리 지표가 있고,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장부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총 얼마 벌었는데 이건 진짜니까. 이건 하드. 얘는 느리고 대신 정확하고. 근데 잘 안 움직여. 심리는 왜 우리 기분대로지. 뭐 어느 날은 뭐 그냥 세화가 다 든 것 같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그럼 주가를 올리고 낮추는 데는 결과적으로 뭐가 더 영향력이 크겠냐? 당연히 심리지. 멀티플이지. 이익이 3배 증가하려면 실제로 3배를 벌어야 되잖아. 근데 벌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하고 실제 3배를 버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어느 게 더 높을까? 당연히 이게 만땅인 거지. 이제 그냥 투더문 할 거니까. 뭐 50배, 100배도 가는 거지. 말도 안 되지만. 심지어 이익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쿠팡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누는 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면은 계산이, 그러니까 기존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PER이라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건데, 왜 그때가 대공황 시절이라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처럼 작년까지 나스닥처럼 좋을 것 같으면 쭉쭉 가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대공황 시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꼬꾸라진다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제 철칙이었고, 그럼 어느 정도가 오버합니까라고 하면 이제 그걸 만든 게 PR. 그걸 이제 배운 게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 그래서 일단 쏴야 된다. 일단 쏴야 둘 중 하나인 거지. 얘가 개판으로 꺼져 있거나 실제보다 낙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얘는 꽤 괜찮은데 얘가 낮으면 주가가 쌀 거 아니야. 얘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얘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고퍼는 절대 안 사는 거야. 고퍼는 거품이다. 당연히. 그건 다 네 기분 탓이야. 이거인 거지. 말 그대로 기분 탓으로 오른 거니. 퍼가 높다는 건 기분 탓으로 오른 거지. 테슬라도 뭐 그렇고. 테슬라 지금 퍼는 많이 내려왔잖아. 예전에 퍼가 훨씬 높았죠. 주가는 낮았을 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기분 탓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실제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차가 뭐 한 달에 얼마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기분에서 실제 데이터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게 좀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와리가리 하는 것 같지만 이제 퍼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강세장에서 뭔가 강세장이 끝나면 뭐 하나가 팡 터지면서 우리가 다 한낱 꿈을 꾸고 있었구나 하거든. 2008년에 금융공학으로 뭐 새로운 뭔가가 열린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부실 채권을 가지고 우량 채권을 만들어내는 이 연금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뻥이었던 거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풀어놓은 돈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서에다 미친 가격을 부여한 게 그 명분이 이제 금융공학인 거죠. 아니,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준 채권이 위험할 거라는 건 상식이잖아. 어떻게 그걸 트리플 A를 만들어냈지? 이런 그걸 보고 그때 연금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런 연금술이 나왔기 때문에 연금술 없던 시절의 거는 다 제껴. 우리는 이제 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 쓰레기 채권을 미국 국채로 바꿀 수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실제 그게 되면 얼마나 돈을 벌겠냐. 근데 한동안 그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게 다 구라했다는 게 이제 터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꿈을 깨니까 주가에서 꿈이 깨지니까 얘가 쭉 빠질 거 아니야. 첫 번째, 멀티플이 빠진다. 하락장의 출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내려간다. 미국이 얼마 전까지 딱 그래요.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낮은 밸류. 회사들, 근데 이때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꿈을 깬 거지 경제가 박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는 돈을 벌어가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데 주가가 아주 작살이 나. 얘는 올라가지만 얘가 1 올라갈 때 얘가 10이 빠지면서. 근데 그때 좀 배우신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싸지니까 사야 된다.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팔고 있는데 갑자기 팩트셋에서 받아와가지고 S&P 500이 이제 12개월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군. 근데 이제 이익 전망치였잖아.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전망대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바이 더 딥을 해 주가가 내려가다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보다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12개월 전망이니까 12개월 후에 까보니까 전망치는 이랬는데 실제는 이 정도. 그러면 얘가 10이 빠지고 얘가 1이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5가 빠졌으면 별로 빠진 것도 아닌 거지. 앞으로 빠질 일이 더 남은 거잖아.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죽는 거지. 이걸 보고 이제 그 불트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익이 늦게 반응을 하는데 멀티플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멀티플이 먼저 꺾이고 이익이 꺾이는데, 요거를 착각해가지고 이익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때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고가 매수 상투 잡는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지표를 들여다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게 이익 전망치가 전망치대로 나올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엄청,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때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좀 어르신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막 이상한 지표 같은 거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분들이 막 지금 내가 지금 스텔스로 들어가 있는 톡방이 한 25개 정도 돼요. 말 한마디 안 하는 톡방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일부러 굉장히 그 특이한 톡방들, 뭐 테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지표에 환장하신 분들이 모인 데도 있고, 뭐 여하튼 뭐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스텔스로 가가지고 그것들, 그게 웬만한 지표보다 진짜 나. 내가 한 3-4개 쓰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심리 지표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데에는 이제 그냥 나와버리고, 그 특정 집단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집단이 오염되지 않은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사람만 많은데 말고 뭔가 뚜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를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것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또 실제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또 받아준 데도 많아가지고, 또 주말에 또 거기 가가지고 초보인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도 들어가고 카톡도 들어가고, 그래 졸라 스텔스로 이제 엄청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최근 얼마 전까지 이런 트랩에 빠진 것 같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이익 전망치가 먼저 꺾이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사람들 표본이 훼손될까봐 난 얘기 안 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면 이제 하나의 또 임계점이 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 지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도 쓰고 하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잡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더 가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단계는 멀티플이 먼저 빠지고 이익 전망치가 후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게 후행하기 때문에, 그럼 팁을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의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요걸 어떻게, 이거는 나의 기법인데, 뭐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지만 이거 유용한 건데,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돼요.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야.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그러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쭉 빠지고 있으면 지금 실제 이익보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좋을 거라고 봤는데 안 좋게 나오는 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게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눈을 낮출 만큼 낮추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과 맞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낮췄더니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로 시점을 잡아야 돼. 적어도 하락이 멈춰야 돼. 아직은, 그러니까 하락이 안 멈추면 이게 꺾일 때 많이 꺾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실제 시절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익까지 같이 꺼지면 지금까지 뺐던 멀티플을 한 번 더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 10,000원 벌 때하고 5,000원 벌 때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한 주가가 하나도 안 싼 거지. 이익이 반토막 나면 이제 이거 2배로 비싸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익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퍼가 한 보통 역사적으로 한 25가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한 17, 18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익 전망치 확 내려버리면 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니까. 경기 침체니까 얘가 빠지는 거잖아. 근데 경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얘가 언제 빠지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싸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장은 모르겠으면 최악으로 간다고요. 다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계산 안 되면 던지는 거야. 계산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토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토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 이때부터 이제 반대면 날아가기. 그냥 쭉쭉 빼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이때부터는 기술적 분석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북극성 같은 애인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저점입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점이 맞을지언정 그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다 던지게 되고, 던지면 토매를 낳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멀티플이 마지막으로 쭉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빠지면서 한번 빠졌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멀티플이 더 빠지면 기대가 완전 절망으로 바뀌면 우리 한번 이제 코스닥에서 고름 짤 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도 뭐고 다 못 믿겠지만 너무 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탐욕을 자극해.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좀 심화가 되고 그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고 하면서 연준이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로 돌아서면 주가가 갑자기 겁나 싸 보이는 거지. 그래서 확 올라가기 시작. 그게 유동성 장세예요. 그러니까 진행은 그냥 1, 2, 3단계. 1단계 멀티플 하락, 2단계 이익이 사후적으로 꺾임, 3단계 이익이 신뢰도를 잃으면서 멀티플이 한 번 더 빠지면서 주가가 황당한 수준 정도로 빠진다. 이미 뺀 거에 또 빼니까.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5,000원까지 뺐는데 충분하다 했는데 요거 때문에 2,800원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래도 이 회사가 좀 내려갔다 뿐이지 망한 건 아닌데 2,000원은 너무 싼 거 아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3,000 얼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용 물량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조금 밀려도 쏟아내는 게 그만큼 작아졌으니까 예전처럼 빠지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는 게 더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바닥 다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도 딱 그래서 한 이틀 미친 듯이 빼고 나니까 오늘 좀 빠졌지만 그래도 그때 같이 뭐 그냥 대책 없이 빠지진 않는다. 심지어 장중에는 좀 이렇게 의외로 반등을 많이 한다. 왜? 뺄 만큼 뺐다는 생각에 사는 사람들도 나도 샀어. 고객들한테는 다 제시를 했죠. 5% 빠지면 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교육을 더 마무리하신 분들은 좀 사셨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시했던 그 목표가 도달하면 이게 추세적 상승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때 좀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장은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도 그 선비님들이 또 실수한 게 뭐냐면 똑같은 원리로 이게 이제는 멀티플이 미친 듯이 빠지고 이제 이익도 빠지고 있다가 그러면 반등을 할 때 또 뭐가 먼저 반등을 하겠냐? 역시 멀티플이 먼저 올라가요. 이익은 무조건 사후적인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고 기분이 더 빨리 움직이지. 그러면
이익은 계속 내려가는데 주가가 멀티플이 올라간 기대감만으로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아직 곧 저점은 멀지 않았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러거든.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려보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익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이제 베어 트랩이라. 이게 하락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익만 보고 가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 들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 이익은 심지어 늘고 있어도 가격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그게 다 기대감인 거거든. 거기 또 절망할 때도 미친 듯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는 올라가는 이익에 속고 아래에서도 내려가고 있는 이익에 속는 거야. 예,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스터디 다니고 뭐 유튜브 다 뒤지고 해도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공부가 도움이 되나? 물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를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뭐 공부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인베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할 건지. 트레이딩으로 가겠다 하면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고 가격의 움직임에서 좀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인베스터가 되겠다. 그냥 좋은 회사를 봐놨다가 좋은 회사를 발견했다고 사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생겨서 급락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인베스터는 사가지고 오래 버티는 게 아니고 사는데도 한참 걸리.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없잖아. 쌀 때 사야 돼. 근데 이 회사가 빠지면 그 회사의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무관하게 시장의 이유로 확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자주 있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몇 년이고 기다리다가 그럴 만한, 이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 때문에 밀렸다. 그때 사고 재평가 받을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느낌도 안 오죠. 생각보다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어. 뭐 샀다가 도중에 빠지고 이걸 인내하는 게 기본이고, 사는데도 한참, 사놓고는 더 한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사이클이 샀다 하면 7, 8년은 기본인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잘못 공부하면 여기 좀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인내심이 없다는 걸 잘 몰라요. 차라리 난 그 시간에 트레이딩 훈련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단타 트레이드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을 해가지고 뭐 얇게 발라먹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 2년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파동은 있으니까 파동 발라먹으니까 스윙보다 조금 길고 장기 투자라고 말하기는 못한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단타보다는 확실히 길고, 단타라고 하면 그냥 장 끝나면 퇴근, 포지션이 없어야 돼. 아니 단타는 시황이 필요가 없거든. 오늘 미국장이 뭐 어쩌고 이런 건 더 중요한, 나는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일 다시 시작을 하는. 미국장의 분위기는 오늘 내가 시가에 얼마를 찔러볼까, 이거의 차이인 거지. 밤새 뭐 파월이 나와, 오늘도 10시에 파월이 뭐라고 할 건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때 드라마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9시부터 뭐 9시 30분까지 집중해가지고, 그때 뭐 실현을 하는. 그건 이제, 뭐, 스캘핑까지 아니라도 단타 트레이더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뭐 가르쳐 주기도 힘들고 따라오기도 힘들 테니까, 단타보다는 긴데 스윙보다는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동 따먹기. 예. 그러니까 파도 타기. 예. 보통 요즘에 또 4848이라고 하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뭐 이런 걸 하겠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이 기본적인 이 하락장의 패턴이 조금 좀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물가가 빨리 안 잡히고, 물가가 빨리 안 잡히니까 연준이 세게 인하도 못하고 뭐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니까, 이게 마지막에 뭐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뭐 이익이 이제 쭉쭉 빠지다가 이렇게 되는 패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73년도. 그 이후로 물가가 높으니까 실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는 데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보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등을 안 한 건 아닌데 고점을 넘는데, 근데 그 사이에도 한 해는 35% 빠지고 한 해는 80% 오르고, 이게 빠졌으니까 80% 올라야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이게 또 반토막 났다가 또 100% 올랐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황관을 가지고 가겠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미국은 하방 추세인데 이게 조금 적어도 옆으로라도 돌리려고 하면 연준이 더 이상 높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크게 빠진 게 자기 입으로 50% 70%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물가 높게 나오니까 이틀 만에 말 뒤집고 기자들한테 흘리면서 75로 갑자기 올린 거잖아. 75 올리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믿을 수가 없어서 훅 빠진 건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나올 때, 그러니까 긴축은 하되 강도를 더 높이지 않을 때 미국은 반등을 시작할 것이고, 한국은 이제 한국은 박스권으로 가는데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부터 초세적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한동안은 박스권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 적당히 먹었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가,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제 자기 돈으로 넣은 사람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빌린 돈으로 넣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게 참 이게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트레이딩 기술이 비슷한 애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냐의 차이는 꽤 크다만 실력 차는 비슷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자금 관리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 하락장이나 이럴 때도, 요즘 같을 때 뭐 이렇게 크게 벌지 못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좀 지나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너무 이럴 때 레버리 당겨가지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손실이 커버리면 복구가 안 되니까, 그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간격을 만들어 버리면, 실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머니 매니지먼트에서 실패를 한 친구들은 제자리 뛰기, 벌었다 잃었다를 하고, 좀 성공한 친구들은 이제 요걸 좀 잘 했거나 환경이 좋아서 위험할 때 누가 막아주고, 대부분 이거 지가 잘했기보다는 뭐 매형이 막아주고 하더라고.